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택 일간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만히 집어서 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준봉입니다. 네, 이번 주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목요일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SVB가 파산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된 건데요.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니까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가 하락한 데다가 고객들의 예금 수요마저 많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SVB가 근데 이제 지역 은행이기도 하고 메가뱅크들 비교해서는 뭐 그리 큰 은행이 아니긴 하지만요. 왠지 과거 위기의 전조 흐름과 조금씩 오버랩되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유명세를 탔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제2의 앨런 사태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확실히 2월이 1월보다 어렵고 또 3월은 2월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FOMC도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3월 며칠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알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네, 3월 나스닥100 수익률 상위 10종목 여기 바로 띄워드렸습니다. 우선 10가지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 테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률은요, 목요일 기준입니다. 네, 10가지 테마 중에서 각 테마들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AMD와 인텔 그리고 여기 있는 브로드컴 그 주인공들이고요. 챗 GPT의 등장과 또 흥행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인데 엔비디아에만 좀 집중됐던 관심이 다른 경쟁사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파가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AMD의 경우 여기 2위에 있죠. AMD의 경우에도 엔비디아처럼 GPU를 만들고요. 또 AI 가속기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역량이 충분히 있는 기업인데요. 게다가 며칠 전에 3D V캐시라는 기술이 접목된 CPU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이게 게임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게이머들한테 지금 반응이 좋은 것도 이렇게 주가 호조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는 여기 파리의 메타가 있죠. 메타의 경우에도 괜찮은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쯤에 순달람에서 언급드렸다시피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 피어오르는 것 때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시리즈로 이번에는 여기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브로드컴으로 한번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움직임이 무거운 주식인데도 5%가량 올랐죠. 브로드컴이 반도체 기업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만드는 회사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사업 영역과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 영역부터 가실게요. 사업 영역인데요. 브로드컴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관련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비중이 반도체 분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80%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설계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TSMC에다가 파운드리로 제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네트워킹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고 하니 오른쪽에 스위치랑 라우터라고 혹시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회사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 또 서버 이런 각각 기기들 간에 통신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적인 네트워크로 통신을 다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스위치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 안에서만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해야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개념의 네트워크와 우리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라우터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 스위치와 라우터에 들어가는 핵심 칩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점유율 85%를 자랑하는 최선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와 라우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브로드컴은요. 연결성이라는 것에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연결성이 어떤 것을 뜻하는 건지 바로 여기서 큼지막하게 같이 시원하게 보시죠. 브로드컴 하면 연결 이렇게 딱 외워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연결성을 다루는지는 제가 여기 4가지 적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수많은 고성능 칩, 그러니까 CPU, GPU, AI 가속기, NPU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칩들 간에 데이터 이동 시의 병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버 간에 데이터 이동 시의 병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성에 집중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뭐 이런 유무선 연결 관련 반도체 설계에도 브로드컴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로드컴이 지난 3월 2일 며칠 안 됐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표 이것부터 보실게요. 이것이 브로드컴의 각 사업부별로 저번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그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써본 겁니다. 아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은 21%의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꽤 높죠. 특히 이렇게 고성장을 했던 요인에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지출이 9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을 딱 했습니다. 더군다나 판매 단가 상승으로 매출을 올린 게 아니라 판매 수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 대목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나중에 판매 단가가 비싼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매출 상승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겠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편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가 오히려 마이너스였었습니다. 네, 근데 2분기에는 다행히도 성장이 5%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기업이니까 그 반도체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뜯어봐야겠습니다. 브로드컴의 반도체 사업부 세부 영역에는 여기 네트워킹,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브로드밴드, 그리고 무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지 않습니까? 바로 네트워킹 영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을 해서 네 가지 사업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 파란색 바탕에 있는 다른 영역들은 전부 다 좀 2분기에는 성장률 자체가 좀 완만해질 것이다 라고 회사가 말을 했는데요. 특히 여기 무선 사업부 있죠. 이 무선 사업부는 주로 애플 제품,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에어팟이나 뭐 이런 태블릿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에다가 와이파이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칩과 관련된 매출입니다. 이 분야가 원래 브로드컴의 주력 매출이었는데 점차 애플이 그런 무선 칩을 좀 독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해서요.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좀 비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브로드컴에 있어서는 이 네트워킹 사업부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CEO가 앞으로도 이 분야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네트워킹 분야가 앞으로도 브로드컴의 핵심 먹거리 사업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또 흥행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부별로 전망의 좀 톤이 다르긴 했지만요.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차트는 브로드컴과 주요 지수 간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빨간 선이 브로드컴이고요. 검정색 선이 반도체 ETF인 SOXX고 회색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으로 오시면 브로드컴의 주가가 확 튀어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빨간 선만 올라왔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들이 이때 쏟아져 나오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제가 작년 4월 26일에 브로드컴에 대해서 방송을 조금 했었는데요.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검정색 선과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 초 지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흐름이 이렇게 상반되기, 반전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SOX의 X 대비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 분기 실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 4년 동안의 분기 실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왼쪽의 표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 흐름도 항상 거의 다 괜찮았었고요. 제가 공간이 모자라서 4년 동안의 실적만 갖고 왔을 뿐이지 사실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에서 단 두 번만 어닝 쇼크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회사가 전망을 너무 보수적으로 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더 냉철하게 미래를 본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요. 회색 영역인 실적 예상치 상향이 최근에는 뭐 딱히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플랫하잖아요. 반면 브로드컴의 주가는 최근 급반등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실적 예상치를 다 따라잡아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주가가 단기간에 빨리 올라온 것이 아니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기업 자체의 역사적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의 표는요.
지난 5년 동안의 브로드컴의 선행 12개월 기준 PER을 그려본 겁니다. 5년 평균 PER은 13.7배고 지금은 15배 정도 하기 때문에 10%가량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막 엄청 높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이라 판단을 하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간의 PEG를 비교해 본 겁니다. PEG는요, PER을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률로 나눠준 겁니다.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전평가라고 하는데요. 브로드컴은 여기서 알파벳을 제외하면 거의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결론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부담되는 수준은 못 되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도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다른 기업들과 달리 브로드컴은 또 하나의 이게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대표적인 친화 정책이 바로 배당 아니겠습니까? 브로드컴의 배당 수익률은 여기 보시면 거의 3%에 육박합니다.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꽤 높은 축에 속하고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단연코 선두권입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당 배당금이 연간 평균으로 38% 성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의 10년을 이뤄왔는데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더 일리가 있는 이유에는 브로드컴이 너무 지금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왼쪽의 표는 브로드컴의 연간 매출 총이익률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우선 매출 총마진율은 원래도 높았는데 여기서도 매년 더 조금씩 높여가면서 2022년 회계 기준으로 75.6%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을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이렇게 마진이 나오거든요. 마진 자체가 우수하다 보니까 당장 쓸 수 있는 자유로운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도 이렇게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63억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1년에 현금이 20조 원 넘게 꽂힌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배당도 더 많이 주고 또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사주 매입도 2조 원 정도 했더라고요. 가치주의 성격도 가진 이런 기업은 그렇다면 성장성이 더 갖춰지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 밝은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결론은요.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 데이터가 속속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차트는 인공지능 관련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얼마 정도까지 성장할 건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까 한 2,08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2030년까지 9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9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결국 반도체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주로 데이터 센터에서 딥러닝 학습과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의 반도체가 제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차트는 반도체의 각 용처별로 시장 규모가 어떨지 ASML 있죠. 그 ASML이 직접 예측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영역이 2022년에는 1,0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30년이 되면 한 2.5배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 보이시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 서버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반도체 시장 규모가 훨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AI의 성장 폭발과 반도체는 동행한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브로드컴의 CEO는 굉장히 희망찬 발언들을 조금 이어나갔습니다. 3월 2일 실적 발표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면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저기 왼쪽에 적어놓은 발언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챗GPT가 나오고 엄청난 흑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른 데이터 센터 사업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안달이 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챗GPT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데이터 센터 사업자라고 한다면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 정도가 대표적이잖아요. 현재 이들로부터 매우 긴박한 반도체 칩 수요가 있다고 몇 차례나 이분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우 초기 단계라면서 투자자들을 이렇게 흥분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듣고 느낀 점은요. 드디어
보통 사람들이 쓸만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현을 했고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물결에 한번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기업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실존적 문제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성공적인 인공지능 개발과 구축을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수차례 언급해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대한 데이터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해줄 AI용 특수 반도체 설계 능력도 지대한 역할을 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브로드컴은 AI 작업을 위한 반도체 설계를 할 때는 또 세 가지 특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사를 했는데요. 칩이 작동할 때의 데이터 무손실, 그리고 데이터 이동 시에 엄청나게 낮은 지연이 있어야 되고 또 대량의 칩들을 다 동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브로드컴은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의 경우에는 GPU 25,000개를 돌려서 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량의 반도체 연사 칩들을 한데 모아서 딥러닝 학습을 시키려면 매개 변수들을 다 동기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특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게 브로드컴이 늘상 원래 쌓아왔던 역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에 더해서 이런 능력들을 더욱이 극대화한 차세대 스위치를 이미 개발 중이었는데 내년 초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신제품들은 당연히 단가가 더 높겠죠. 그러면 마음 급한 클라우드 사업자들로부터의 판매량 증가에다가 또 판매 단가도 올라가니까 매출은 고속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브로드컴의 말에 더 힘이 실리는 근거로 AMD의 CEO인 리사수 주장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리사수 박사는 2월 20일 ISSCC라는 반도체 학회에서 반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이렇게 높이려면 연산칩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다. 메모리와 네트워킹이 함께 다 성능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연산칩 성능이 올라가도 메모리와 그리고 서버 간에 데이터 이동 병목이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말이죠. 특히 인공지능 딥러닝 학습이 데이터 센터의 대세가 된다면 반도체를 시스템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는 전력 소모와 효율성이 딱히 와닿지는 않지만 데이터 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 소모를 낮추는 효율성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네트워킹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브로드컴을 보면 그 성장성에 대해서 낙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영역에서 브로드컴이 부각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서버에 맞게 칩을 주문 제작하는 형태가 유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맞춤형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브로드컴이 아주 유명하다는 겁니다. 이 분야 점유율 1위고요. 함께했던 파트너 회사들이 테슬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매출도 그래서 2022년에 20억 달러로 급성장을 했는데 또 올해는 30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CEO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 성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한다고 했었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굉장히 힘찬 어조로 말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찐막으로 한 발 남았습니다. 브로드컴은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매출 비중이 20%에 머물렀던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클라우드 필요성은 더 대두가 됩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하려면 고성능의 GPU가 필요한데 다들 집에 하나씩 다 몇백만 원 하는 GPU 있으세요? 아닌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GPU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다수의 기업들은 클라우드 형태로 인공지능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딱딱딱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입니다. 사이버 보안과 같은 거요. 그런 측면에서 브로드컴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데 특화된 VM웨어라는 회사를 올해 안에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국으로부터 승인 심사 중인데요. 이미 통과된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생태계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더욱더 높은 지배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매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몇 주째 강조를 좀 드리는데요. 저는 인터넷을
당연하듯이 쓰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에도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인터넷이 바로 인공지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완전 꽂힌 순달람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